가운데 새벽부터 제주와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점차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백신을 맞은 사람은 코로나를 피하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은, 가장 확실한 방역은 백신 접종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오늘 화이자 백신 추가 물량 들어왔고요. 백신 접종 속도 다시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백신 논란 이제는 좀 정리될까요? 이슈 티키타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이 아니라 백신입니다.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될 텐데요.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되는 건지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게 된 미국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씨,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1,000억 원대 추징금 20여 년 동안 안 내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에 29만 원만 있다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 일가의 재산이 지금 3대 세습된 단서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전두환 씨의 불법 자금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건지 김은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좋아서 밖이신데 그래도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있지요. 3012님께서 부처님 평일에 귀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하루였습니다. 내년에도 꼭 평일에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마중 갈게요. 참고로 예수님은 올해 토요일 날 태어나실 예정입니다. 속상해요. 그럽니다. 그렇죠. 4월 8일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 생신인데 내년에도 평일날 오셔야 될 텐데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 지혜, 깨달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비 한번 다시 가슴에 새겨봅니다. 오늘 혹시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요즘 혹시 화나는 일이 있으세요? 부처님의 자비, 이 마음을 이렇게 새기면서 화를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라이브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저희가 특별히 이행시 받아보겠습니다. 주제어는 2개입니다. 부처 현섭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자비, 부처와 자비로 이행시 도전해 주십시오. 자비 중에 자라, 비 온다, 이거 안 됩니다. 자라, 비 안 온다, 이것도 안 되고요. 자, 부처와 자비로 이행시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아이스 라떼, 아라떼라고 합니까? 아라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 일하고 있죠. 네. 감사하죠, 그래도. 네, 크리스마스 때도 일을 했습니다. 네. 8113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성불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무사히 오늘만이라도 살생 없는 날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데 주 기자님 휴일에 고생 많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데 그리 미얀마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서 출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공식 실무 방문을 하고요. 행선지는 미국 워싱턴 DC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 뒤에 우리 시간으로 23일 귀국합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 가는 의제는 역시 한미 양국의 이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 체결 여부입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 백신 스와프를 통한 백신 물량 확보가 가능할지, 그리고 한국의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등이 가시화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협력 증진을 통한 경제 동맹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의 최우선 의제는 항상 남북 관계, 북한 문제였는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어야 될 텐데요. 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의 독자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놓고 우리가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독자성이라니요? 네, 이 남북관계의 독자성이란 이 앞으로 남북관계 복원의 기회가 생길 경우 이 북미 협상의 속도에 제한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미국 쪽에 양해를 구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남과 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난 트럼프 정부 당시에도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이나 이 개성공단 같은 이 대북 제재와는 관계없는 이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모색했습니다만, 그랬죠. 그때마다 한미 실무협의에서 미국 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이 의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은 전했습니다. 우리끼리 남북이 자주적으로 더 얘기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54명입니다. 평일 검사 건수가 집계되면서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여러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만 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인천공항 근무자 15명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 입국자가 아니라 국내 감염을 통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천공항 검역소뿐 아니라 이 다른 업무를 하는 동료와 지인들에게까지 2차 전파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인천공항 근무자, 검역소 근무자들, 이분들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염됐어요. 더 가슴이 아픕니다. 빨리 네네. 쾌유되고 그리고 또 다른 감염도 막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세종시에 가지도 않는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청사를 지어놓고 아파트 특별 공급 받았다. 이 소식 어제 전해드렸어요. 네네. 그런데 김부겸 총리가 엄정한 조사 지시했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 분류원 관련 논란에 대해서 어제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김부겸 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와 함께 이 당첨된 아파트 특별 공급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을 확인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평가 분류원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특혜를 누리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소속 직원 상당수가 아파트도 특별 공급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지난 2015년 국가 예산 170여 원을 들여서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 상당수가 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았는데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습니다. LH 사태에 대해서도 김 총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LH 사태와 관련해서 거의 LH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라면서 다만 그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몰아줘서 생겼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힘 대표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측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나경원 의원이 내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오늘은 대구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 출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분석이 아니라 뭐 한다고 보이네요. 대구를 갔군요. 네. 나경원 의원 출마로 지금 국민의힘이죠. 네. 국민의힘입니다. 대표로 누구 나오기로 했어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 조혜진, 홍문표, 윤영석, 주호영, 조경태, 김웅, 김은혜 의원, 그리고 신상진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10명의 출마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에 나오시는 분들 차례차례로 불러다 저희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꼬치꼬치 좀 따져보겠습니다. 비전은 뭔지도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그 이규원 검사의 이른바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 직접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이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일입니다. 네. 당시 진상조사단에 소속된 이규원 검사가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인데요. 검찰이 이를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넘겼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그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기획한 기획사정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이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수사를 공수처에서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실 급식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급식에 볶음 김치가 아니었고 그냥 김치였어요. 오징어국에는 오징어도 없었고요. 네. 계란찜도 없었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엔 부실한 옷을 줬나요? 옷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이 병사들에게 수년간 지급됐던 이 베레모와 운동복 등 피복류 수십만 개가 불량품이었다고 합니다. 수십만 개가요? 지금껏 네네. 수년간 지급된 게요? 그렇습니다. 이 방위사업청이 군에 납품된 피복류 6개 품목, 18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베레모 그리고 육군 이 춘추 운동복 그리고 여름 운동복 이렇게 3개 품목을 납품한 8개 업체가 기준 규격 미달 제품을 납품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8개 업체가 지난 5년간 군에 납품한 규모는 춘추 운동복 19만 5천여 벌, 여름 운동복 30만 8천여 벌, 그리고 베레모 30만 6천여 벌 등 총 81만여 벌이고요. 182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8곳 중에 5곳이 여름 운동복을 납품한 곳이어서 여름 운동복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 한 업체가 납품한 그 육군 여름 운동복 바지가 이 땀 흡수 속도 평가에서 이 품질 기준이 2초 이하인데, 그러니까 2초 안에 땀을 흡수해야 되는데 19초나 나왔다라고 합니다. 요새 운동복, 요새 옷 다 좋잖아요. 품질도 좋고. 네네. 그런데 왜 군에서는 이렇게 아주 한참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제품을 써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네, 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피복류 품질 보증 방식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품은 종류별로 품질 보증 기준이 나뉘는데 이 피복류는 납품업체가 이 공인 성적기관에 성적서를 제출하면 그 성적서의 진위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일부 업체가 공인 성적기관 의뢰를 할 때는 정상적인 제품을 제출해서 결과를 받고 실제 납품할 때는 불량 원단이 사용된 피복류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방사청은 이번에 문제가 확인된 8개 업체 중 한 곳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업체는 계약 기간이 남아서 일단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추가 정밀 분석을 실시해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15년 전쯤에
왜 군대 팬티는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가 그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방산비리는 막아야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말이 아주 생각이 납니다. 고 손정민 씨 실종 당일에 한강에 입수한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내용을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당일 한 남성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이 목격자의 제보를 확보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고인이 실종된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쯤 이 현장 인근에서 낚시하던 일행 7명이 불상의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간 것을 봤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입수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이 추가 목격자 확보 그리고 주변 CCTV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정민 씨가 지금 입수했다는 그 내용은 아니죠? 네, 손정민 씨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정민 씨 사건이 그렇게 큰 화제가 됐는데 왜 이제서야 입수자를 봤다는 뉴스가 나왔죠? 경찰이 이 한강공원을 출입한 차량 154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목격자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네. 이 목격자들은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 어떤 경위였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전두환 정권 당시에 전두환 씨를 비판한 유인물을 뿌렸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이 40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지난 1980년 10월 이 서울의 한 신학대에 재학 중이던 박모 씨는 당시 친구들과 5.18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채플실에서 추모 예배가 열리자 갱지에 등산한 이 피해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예배에 참석한 학생 80여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전두환 씨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만행을 동족 간에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애국자라고 자처했다.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 이 박모 씨는 학생 100여 명과 함께 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 시위를 하면서 전두환 물러가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 계엄 당국은 이 박 씨가 계엄 포고 10호를 위반했다며 기소를 했고 1981년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 박모 씨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요. 이 재판부는 박모 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그리고 그를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는 무죄다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광주 시민을 죄 없는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했고 전두환 씨를 애국자라고 기사 쓴 기자들 언론사는 하나도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들이고 기소했던 경찰 검찰도 반성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해줘야 유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속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판사들도 반성하는 적이 없어요. 네. 41년이나 지났지만 말입니다. 중국산 김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요? 그것도 많이 발견됐네요. 네, 지난 3월이었죠. 이 중국에서 이 물속에 배추를 넣고 그 알몸으로 들어가서 휘저은 그 이른바 알몸 절임 동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었는데 이후 정부가 이 김치에 대한 수입 통관 검사를 강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 중에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네, 고려대 총학생회 안암 캠퍼스가 있고요. 세종 캠퍼스가 있어요. 분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세종 캠퍼스 그 간부가 그 총학생회 간부진에 세종 캠퍼스 학생이 포함됐나 봅니다. 네. 근데 그걸로 시끄럽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임원으로 이 세종 캠퍼스 소속의 학생이 인준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세종 캠퍼스 재학생들을 향한 비하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하요? 네. 고려대 총학생회는 세종 캠퍼스 소속의 학생 A씨를 교육자치국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를 두고 이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가 각각 다른 학교인데 왜 서울 캠퍼스 학생회의 임원을 맡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 A씨의 신상 정보를 비롯해서 또 고대생 흉내를 낸다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고 서울캠 학생들이 해야 할 임원 자리를 지방캠 학생이 하는 것은 기회를 훔치는 행동이라거나 세종 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비하도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학생회가 이 A 씨를 그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며 인준을 무효했는데요. 내부에서도 이 혐오와 비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 이 시대 혐오와 비하, 차별, 이게 좀 사라져야 되는데요. 그게 부처의 정신이기도 할 텐데 계속 커지네요. 학교 내에서도 이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처 이행시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현상익님께서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뽑아주시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랍니다. 오, 네, 훌륭합니다. 9009님 부지런히 접종받고 처음같이 마주보자. 아유, 네, 그래야 될 건데요. 1452님 부인을 한마디로 줄이면 얘기합니다. 부인을 한마디로 예. 정춘경님 부자 감세 안 된다. 처지가 다른디 얘기합니다. 9944님 부대끼며 살아온 우리 민족 처절하게 외치는 통일 염원. 네. 자비 이행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397님 자 이제부터 주진우 듣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쭉. 예, 훌륭하십니다. 3012님 자라나는 어린이들 비트코인 하지 마오. 지금 이 시대 뉴스를 다 여기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청취자들의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을 보내고 귀가하는 차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권과 이어지는 길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설악 부근에서 화도, 남양주 요금소 부근부터 강일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덕평휴게소 부근에서 양지터널, 월곶 분기점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부터 강일 사이 정체고요. 이 사이에 토평에서 난 사고는 조금 전 처리가 됐습니다. 이후로는 하남 분기점부터 광암터널 쪽으로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안성 분기점부터 남사까지 답답하고요. 좀 더 가서 기흥동탄 일대와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남부권에서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대동요금소부터 삼락까지 7km 구간 막히고요. 부산 울산 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동부산부터 해운대까지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부산 을곡고속도로 창원 쪽은 기장 분기점 일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한 말 빨리 미국에서 있을 정상회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선 지금 백신 접종 인구가 늘면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마스크를 다 벗었나 했는데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리 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미국 워싱턴입니다. 잘 계셨어요? 백신 맞으셨어요? 예, 저는 지난 5월 초에 2번 다 접종 마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접종을 했고 제 주변에도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민들도 거의 마쳤습니까? 예, 교민분들도 많이 맞으셨던 분들이 좀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의료센터라든가 약국이나 교회 이런 지정된 장소에서 큰 어려움 없이 요즘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어서 많이 좀 맞으셨습니다. 네. 교민 사회에서 우리는 백신 안 맞을 거야, 그런 움직임, 그런 건 없었죠? 좀 교민 사회에서는 약간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역시 네. 한국 사람들은 잘합니다. 똑똑하고. 네. 자, 미국 내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어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 5명 중 3명꼴로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것을 집계가 됐는데 네. 인구 수로는 한 1억 5천만 명 이상이 일단 맞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서 1억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2번 접종을 모두 마친 거죠. 그래서 이 접종 인구가 좀 늘어나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좀 하루 평균 3만 명 정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3만 명 정도 합니까? 그래도? 예. 예전에는 20만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3만 명이니까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 한 50개 주 가운데 17개 주에서는 지난 17일
17일 당시 하루 동안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을 집계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7월 독립기념일 전까지 전체 성인 70%를 접종하게 하겠다 이런 새로운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네. 17개 주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안정세로 돌아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미국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이 내렸다면서요. 좀 어떻습니까? 그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그 백신 접종을 2번 다 한 사람은 실내든 실외든 뭐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권고했거든요. 근데 좀 지침 완화의 배경은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접종 마친 사람은 이제 본인도 안전하고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도 적다라는 건데, 물론 좀 미국 언론들도 뭐 대단한 날이다, 이제 거대한 전환점이 됐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후속 조치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점이라든가 대형 유통업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다 내려놓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이제 입장객 수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겠다, 뭐 이런 조치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 관중을 받습니까, 그러면? 아직 100%는 아니고요.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겠다 이런 그 조치입니다. 마스크 완화 조치 이후에 혼란이 있다는 그런 뉴스도 봤어요. 맞습니다. 아직 워싱턴 DC는 아직 그런 규제 완화를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거든요. 주마다 또 다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나 주정부, 지방 정부의 지침이 좀 약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홍보도 부족하고 또 오해가 좀 곳곳에서 있어서 많이 좀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대중교통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백신 접종을 2번 모두 마쳤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2주가 지나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막 벗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 백신 접종 여부를 또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지금 막 빚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정직해야 될 문제다, 이제 이런 정도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빨리 정상화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아니면 쇼핑센터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많습니까? 안 쓴 사람이 많습니까? 아직은 마스크 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직 마스크 벗은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그 분위기가 계속 착용하겠다는 분위기가 더 좀 강하거든요. 뭐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알 길이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아직은 이제 마스크 착용이 좀 생활화돼 있어서 그것이 좀 안전하고 예의다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인호님이 그 미국을 향해서 지금 이행시를 보냈어요. 자만하지 말고 아직은 비대면 유지할 때,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도 마스크 아직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는 21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주요 의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정상의 만남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굳건한 한미 동맹이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이것이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게 보내는 주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그러니까 둘째는 역시 이제 대북 정책 재검토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뒤에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유인책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하다, 이제 이것이 두 번째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이 이제 백신이 많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백신 협력을 할 것인가, 또 미국이 요청한 반도체 협력은 또 어떤 그게 진전될 것인가, 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정상에 대한 기대는 일단 좀 낙관적으로 갖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백신 협력 잘 될 것 같고 반도체 협력도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대북 정책 관련해서 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약간은 좀 회의적으로 좀 보는 분위기가 좀 있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임기 초반이고 문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니까 아무래도 대북 정책 시간표나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 이런 좀 점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좀 대북 제재 완화라든가 좀 실질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데, 일단 바이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선을 그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 대통령이 좀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것도 좀 약간 서로 입장차가 다르다 이런 견해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겉으로는 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그 입장차를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좀 지적이긴 한데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이제 문 대통령이 중재 노력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걸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그 기업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네네.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돈을 쓰러 가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러. 그래서 네네. 미국에서 조금 요청하고 여기에도 좀 투자해 주세요. 여기도 돈을 좀 주세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좀 그 전과는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에 그 한국의 또 이제 4대 그룹이 뭐 한국 돈으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 발표할 예정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네. 이 사실 뭐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확대라든가 뭐 또 그린 정책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번 정책의 핵심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언론들도 좀 관심이 높고 특히 이 같은 움직임에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존도가 좀 드러났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네. 또 이제 반도체 분야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나 유럽연합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을 이제 기술 격차를 벌리는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한국의 역할이 좀 많이 커졌다 이런 좀 긍정적인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한테 그렇게 의존할 건데 그럼 백신은 좀 잘 주겠죠? 백신 수합도 잘 이루어지고. 아무래도 백신 협력이 좀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백신 공급에 대해서는 글쎄 아직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조금은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합니까? 그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529님께서 대통령 미국 순방에 김정숙 여사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간다고 국가 망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좀 알려주세요. 말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타까워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말 믿는 사람 많아요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그거 그렇게 믿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들 때는요. 그렇죠. 예. 방역 때문에 수행 인원 최소화하고 바이든 그 영부인께서 지금 외부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배려한 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준비가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김정숙 여사님도 이제 오시는 걸로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네. 근데 아무래도 서로 이제 방역 지침 잘 지켜서 또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미국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정상회담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도 배우자 없이 혼자 방미했습니까? 그럼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스가 요시히데 그 일본 총리도 배우자 없이 혼자 방문해서 햄버거 먹고 왔습니다. 자, 네.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좀 걱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그 대북 정책 문제 관련해서 좀 관심이 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대북 정책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좀 잘 나온 정책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는 많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는 좀 약간 이제 견해차가 좀 크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아서. 싱가포르 회담, 싱가포르 선언 그 선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뒤로 가지는 않겠죠? 글쎄요. 그게 이제 약간 저도 좀 들어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진전을 하면 아무래도 공화당 쪽에서 워낙 반대가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그 여론들이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앞서가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준선에서는 좀 더 양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의 어떤 이제 중재 노력 좀 설득이 이번에 좀 굉장히 좀 크겠다, 역할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둘이 손을 맞잡고 좀 진전을 이뤄냈으면 합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전쟁이 멈추려면 휴전으로 가려면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은?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양측의 휴전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편으로 약간은 좀 일단 마음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지지도 좀 나타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자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휴전을 언급하고 사태 진정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관여하겠다 말은 했지만 또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요구하진 않았다, 이런 비판적인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공습을 중단을 촉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네. 지금 미 정부가 또 이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7억 3천만 달러의 무기 판매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말 그 마음이 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좀 그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미국이 평화를 원하는 나라는 거는 맞죠? 물론이죠. 네, 맞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키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또 이행시 보내오셨습니다. 부시도 못한 거 처음으로 바이든이 팔레스타인에게 평화를, 네, 남북에게도 평화를.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틱탁 틱탁,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이슈, 뜨거운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요새 너무 바쁘세요? 아닙니다, 안 바쁩니다. 교수가 이렇게 바빠서요? 부캐가 아니라 예. 부캐가 너무 많다면서요? 부캐가 많습니까? 제가 시사 래퍼를 하고 있고, 예. 또 KBS에서 복루스를 하고 있죠. 네. 부캐가.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슈 티켓타카에 집중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가장 뜨거운 분 두 분 모셨습니다. 연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데 혹시 최진봉 교수님은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네. 저는 목사인데, 네. 부처님 오신 날은 또 부처님 오신 날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 불교 신도 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날이기 때문에 존중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교 간의 갈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신앙이 있는 것이고, 또 불교 신자분들은 불교 신도로서의 믿는 믿음이 있는 거니까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비판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공격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좀 존경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존경의 마음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좀. 김병민 의원.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국민의힘에 없다. 네. 야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협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실 이번 5.18 민주화 운동 바로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집권당에서 나왔던 많은 발언들을 보건대 같이 함께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너른 마음들을 과연 갖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또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잘 성공해서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동산값 전혀 잡히지 않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문제 여러 가지로 집단 면역을 신속하게 달성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얘기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아쉬운 건 얘기하더라도 존중은 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아쉬운 얘기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김병민 의원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요. 김병민 의원은 존중이 있죠. 그럼요. 근데 일부 의원들이 존중도 안 하고 막말을 하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5.18에 그 여야가 맞잡아서 유족을 위로하는 장면은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성일종 의원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면서 원포인트 개헌 찬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거는 정말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봐요. 물론 저는 좀 아직은 제가 개인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이나 이제 정운천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또 김병민 의원도 저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헌법 정신에 5.18 정신도 집어넣고 5.18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 보상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김순례, 이종명 이런 분들 보면 세금 도둑이다 막 이렇게까지 몰아붙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력이랄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또 있지 않을까 아직은 우려가 있어요. 광주 시민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실됨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뀌는 모습을 기대하고 또 국민의힘의 이런 변화에 어쨌든 함께 동참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몇몇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목소리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체의 목소리를 변화하고 승화했다고 있다는 것은 보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정당은 한두 명 사람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의 뿌리, 가치, 철학을 나타내고 있는 정당의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강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 5.18 민주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내용을 명문화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전국위원회 90%가 넘는 찬성을 했고 그 이후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김종인 위원장의 무릎 사과를 비롯해서 지금 정운천 의원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과 함께 호남 동행 의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5.18 유족회 단체를 공법단체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국회 정무위 간사로 있는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런 의지들을 바탕으로 41년 만에 광주 전야제에 보수 정당의 2명의 국회의원을 초청했다는 점들이 아마도 우리 역사가 더 앞으로 진일보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쭉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뭐 신용이라고 노력하는 뭐 신용이고 쇼다 쇼라고 하더라도 진전이고요. 네, 계속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5.18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뭐 다 따져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날 발표를 한 거, 미국에서 발표를 한 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과거의 이제 보수 정당을 상징하는 정치권의 인사들도 지금 이번 올해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면서 내는 메시지들이 과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것들을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지점을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이런 방식의 변화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대 정당이 변화하겠다고 같이 손을 내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거기에 좀 발맞출 필요가 있고 우리 한두 명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 갖고 성급한 일반의 오류처럼 전체를 뒤집어씌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에 윤미향 의원이 있는데 윤미향 의원 한 사람이 하고 있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에 대한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야, 이 더불어민주당이 다 그런 사람들이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면서 함께 잘못한 의원들에 대한 따끔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너른 마음들을 여야 정치권이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빽빽거리 들었는데요? 윤미향이 왜 나와 거기서 갑자기. 네. 네. 너른 마음에서 윤미향이 나옵니다. 역시 김병민 드리블 시작했습니다. 자, 김웅,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라는 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은 언제 출마 선언합니까? 이 출마 선언을 알아보니까 기탁금이 8천만 원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4천만 원 아닌가요? 8천만 원. 8천만 원이요. 예비 경선 때 4천만 원. 그리고 본경선에 들어가면 5등 안에 들면 또 4천만 원. 그럼 결국 김병민 5등 안에 들 걸 예상하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진우 라이브에서 또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굉장히 좋은 후보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준석 최고위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초선으로 나서서 새로운 세력 교체에 대한 세판짜기를 언급하고 나서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내세웠던 보수정당의 변화 혁신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가장 근접하게 내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에서 따뜻하게 우리 보수가 지향해야 될 가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두고 또 쭉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과거 반짝하고 변화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전당대회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당대회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국민들의 여망은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쇄신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추진했던 어떤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러면 대표 선거에서 그분들이 당선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저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경선은 5대5로 하잖아요. 일반하고 그다음에 당원을. 그런데 이제 본 경선에 가면 5명 이제 예배 경선 컷오프 된 분들 5명
하고 할 때는 7대 3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중진들도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결과야 모릅니다. 지금 뭐 제가 그냥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또 중진 중에 뭐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망을 보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전망들을 믿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물론 김병민 의원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중진들이 다시 대표로 나서고 도로 한국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길까 봐 저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쇄신할 수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거다.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리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뭐 결선에 가면 실제 당심이 나경원 주호영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을까. 주호영 원내대표만 탁 집어서 말씀하셔갖고 아마 내일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의도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별명이 하나 있죠. 밥 잘 사는 예쁜 누나. 처음 들어봤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생각보다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꽤 잘해 놓은 상황이어서 평도 좋아요. 당심이 중요하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 못지않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확 치고 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당내 평 좋아요. 물론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뿐 아니라 지금 새롭게 새 판짜기를 하겠다고 나선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전당대회가 흘러갈지는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관심을 끌고 갑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신구 대결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관심을 끄는 거예요 지금. 네. 나경원 전 의원이 19일 당일각에 도로 자유한국당 프레임 제기에 대해서 탄핵 이후 야당이 괴멸되지 않도록 힘들게 당을 지켜왔던 시기였다고 얘기하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정계 복귀는 좀 이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행보를 펼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좀 서운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아쉬워요? 아쉬운 게 아니라요. 일국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셨고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내셨는데 저도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추미애 전 대표가 일국의 당대표를 지냈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지방선거에서 혁혁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아니 왜 대권주자로서 본인은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나오세요. 좀 더 열심히 활동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아쉬운 지점이 있는 것. 이런 마음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저는 근데 황교안 전 대표가 미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여러 활동을 하는데 당내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때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한 20% 넘는 당뿐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한 20% 넘는 대선 주자 지지도를 몰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쭉 마음들을 몰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당에 대한 권력으로 지난해 총선을 치렀는데 보수정당을 괴멸시켰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거둔 거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뭐래도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을 쭉 돌린 거라는 생각이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그려낸 사람으로 계속 눈을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본인이 대표하면서 사실 누구죠? 정광훈 씨나 이런 목사하고 함께 하고 이런 모습도 극우적인 모습에 자꾸 모습을 보이시고 또 그와 함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저는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사실 그런 행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병민 의원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하시면서 그쪽으로 극우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잃고 또 선거에서 패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황교안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그런 모습 보일까 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쌓아놓은 이미지가 다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자제하고 약간 조금 고립시키고 그런 지금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말을. 예,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누군가를 우리가 특정 정치를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공통된 뭐 컨센서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지점들이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아주 만약 과거로 퇴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옛날에 자유한국당처럼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서 선거를 치려고 노력하겠네. 그럼 또 보수가 분열되겠네. 이러다 정권 교체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좀 모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어쨌든 이제 지금 얘기한 바에 전체로 동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 자체가 조금 극우적인 성향의 모습을 좀 탈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이 분위기가 계속되지 않으면 사실은 퇴행했다라고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아니 홍준표 의원은 얼마 전까지 당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입당이 안 되는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세대 교체 그리고 시대 교체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 교체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똘똘 뭉쳐서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최다선 중진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이 SNS에 글을 쭉 올렸는데 꽤 공감대를 살 수 있는 말들이 많았어요. 네. 모두 다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밖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금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있고 네, 김동연 총리 이런 인사들이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올래라고 하면은 누구도 적극적인 응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가 먼저 들어와서 내가 이 당의 대권 주자야라고 쭉 치고 나가고 있으면 들어오는 문은 완전히 다 닫혀지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홍준표 의원은.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이슈 같습니다. 티키타카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혜진이는 눈앞에 닥친 입시 걱정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럽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엄마를 돌보는 건 오롯이 혜진이의 몫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연락이 끊긴 아빠를 대신해 가장이 되어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환경 속에서 혜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미납된 공과금으로 전기가 끊긴다는 예고 안내문이 날아온 겁니다. 밀린 월세를 받으러 수시로 집을 찾아오는 집주인을 마주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계절은 따뜻해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혜진이의 일상은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혜진이에게 따뜻한 응원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조금 더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6도였고 강릉은 30.2도까지 올랐습니다. 모레가 바로 소만입니다. 땅은 양기로 가득하고 생명감으로 가득해진다는 절기인데요. 이 무렵 바다에서는 안개가 자주 끼고 또 수목이 푸르름을 더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티 하나 없는 풍경화처럼 좋았지만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계가 바뀝니다. 흐린 가운데 새벽에 제주
제주와 전남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오전에 그 밖의 남부와 충청권 남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후에 제주도, 밤에는 전남권의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 낮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차차 개는 곳이 많겠는데 제주 북부와 서부, 영동, 경북으로는 10에서 40mm, 제주 나머지 대부분 지방 30에서 80, 중부 등 곳곳에서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으로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13에서 18도 분포, 낮 기온이 내려가서 서울 24도 등 18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조진주 씨.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청년 근로자 이선호 씨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오늘 오후 이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북한이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법적 근거 조항을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국제예술행사인 일본 아이치현 트리엔날레를 개최하고 이 행사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옹호한 지자체장을 끌어내리겠다면서 유권자 이름을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해 주민 소환 운동을 한 일본의 우익 인사들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4819님께서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닌데 아유 부처님 오시는 날. 네, 여기 분위기 원래 좋은 데입니다.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동연 얘기를 시작합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름을 계속 꺼내는 이유는 뭔가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누구보다 많으신 분이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거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이 받았던 고통. 그래서 문재인 정부 탄생인데 집권 4년 도대체 뭘 한 거냐. 다시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가야 된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확고한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도 좀 되고 어느 정도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마스크를 벗는 순간 우리 경제 처참한 민낯듯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는 그러한 지도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제 대통령으로서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감들이 꽤 있을 것 같다. 플러스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사람을 중심으로 치러지는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갖고 있는 이력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감동을 주는 이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스토리까지 결합된다면 대권 주자로 본인이 의지를 갖고 권력 의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한번 나가보면 꽤 괜찮은 구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재봉 교수님?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물론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서 경제적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쪽이든 뭐 그게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본인이 지금 그 어떤 건 밝히지 않았으니까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런닝메이트나 아니면 뭔가 그 한쪽의 분위기를 띄우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러나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까지 가서 본인이 정말 대선에 뛸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출도 호조가 있고 경제적으로 성장률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김병미 의원이 아까 뭐 마스크 벗으면 경제 뭐 실패할 거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 지금 현재 경제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K방역이 잘 돼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더 발전하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는 발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권이든 야든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 지금 야로 갈 거냐 여로 갈 거냐 결정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추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권 후보로까지 올라가기보다는 뭔가 역할을 하되 어느 쪽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모두가 다 공감할 거예요. 코로나19 이후로 1년 한 반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말 그대로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그 버텨왔던 데에 대한 정말 한계가 다 다다랐다고 얘기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손실보상법 처리해달라고 그토록 국회에서 외치고 있는 정의당의 모습 다 있지만 그런 거 정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빚내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든 좀 막고 해왔지만 코로나 위기가 정리되는 순간부터 코로나 동안 지속돼 왔던 사회적 양극화의 민낯듯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동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던 이 모든 순간들 이거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5개년의 시작인 2022년에 새 대통령이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거꾸로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위기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19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4년 처음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났을 때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소주성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소득 주도 성장을 한 2년 정도를 언급해왔어요. 정부는 우리가 5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년의 임기 동안 1년 차, 2년 차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끌고 가는 동력이 중요한데 그때 김동연 부총리가 만약 경제 대통령을 들고 나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판짜기를 언급하고 국민들의 삶에 쭉 치고 들어가면은 아마도 많은 효과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 했다고 해서 경제 들고 온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돼가지고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는 그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게 지금 확장적 재정 얘기하셨는데 계속 우리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도와주자고 우리가 지원하자고 그러면 민주당이 지원하자면 계속 반대를 어디서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어요. 예를 들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 재정이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반대를 해왔죠. 지금은 또 반대로 얘기해요. 지금 아까 얘기한 손실보상법 문제도 그래. 지금은 물론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왜 재정 생각 안 하고 퍼줬냐 이렇게 또 비판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했던 정부나 민주당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지금까지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재정 문제를 갖고 나오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기재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하려고 해요. 근데 기재부에서 국가 재정 문제라고 하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는 또 반대로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체 국민의힘이 정책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정말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를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거예요. 김병민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터지자마자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총선의 선대위원장으로 제일 먼저 제안했던 게 대한민국 국가 재정에 한 500조가 좀 안 됐을 그 정도 시기였는데 이 중에 100조를 덜어내서 100조는 코로나를 위한 재정 확보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희생을 분담하지 않고 무언가를 내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빚을 내서 계속 나눠주게 되는 건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건데요. 코로나 위기는 전례 없는 전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존에 썼던 재정에서 적어도 20에서 25% 정도 완전히 덜어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의미
어떻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지가 핵심인데 그러한 것 전혀 없이 국채 발행해서 돈 주고 여기에 추경 편성해서 휴대전화 요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흥청망청 돈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 강론적인 문제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작 중요한 건 예산의 곳간에 키를 쥐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운용 잘 못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돈 써야 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국민의힘입니다.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니까요. 왜요? 아니 지금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재정 곳간 얘기하면서 지원을 하라. 그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을 하게 되면 감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예상을 대한민국에서 우리 가계를 구성하더라도 갑자기 가장 실직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기존에 썼던 비용 중에 줄이는 비용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감추경을 해갖고선 줄인 금액 비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감추경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채를 발행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전가한 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재정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감추경은 안 한 게 아니에요. 최대한 모든 것을 필요 없는 예산,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도 아니지. 필요하지만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을 다 줄여서 했는데도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운영되는 모든 것을 다 스톱시킬 수는 없으니 가장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운영할 수 있는 자원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더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재정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렇게 아는 척 하세요. 떠드세요. 네. 자,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김병민 의원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입니까? 김동연입니까? 최재형입니까? 알 수가 없죠.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이긴 편이 내 편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일단은 과거에 국민들이 갖고 있던 과거 퇴행하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기대를 바탕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는 윤석열 총장 혼자 할 수 있냐? 윤 전 총장 혼자가 아니라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야권 전체에 대한 정권 개혁 판이 엄청 커지는 거죠.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마음에 두고 있을 거예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있지만 지지율도 제일 높고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띄워서 페이스메이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 이것도 생각해요. 여당으로 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한마디만 하고 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처음 비대위 취임했을 때 막 뉴스가 많이 생산되면서 40대 경제 전문가 꿈틀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꿈틀이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죠. 4819님이에요. 그렇지. 분위기 이렇게 돼야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분위기야. 아까 분위기 안 좋았다는 분인데 지금 분위기 좋아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기대가 좀 있죠. 백신 이제 백신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뭐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에 대한 의구심, 불안 뭐 그런 거는 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참 못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앞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들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백신 허브 국가 등에 대한 언급을 했던 걸 보면 아마도 정상회담 전에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 같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신속하게 온 국민에게 백신 접종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처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늘 백신 가지고 비판을 하시더니 백신 저는 그전에도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번에 5개 정도의 아마 정부와 그 미국의 백신 회사 또는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의 백신 회사 간에 이제 어떤 MOU가 맺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하는 문제도 그렇고 수입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백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하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삼성하고 SK가 어쨌든 주도권을 쥐고서 우리나라 안에서 백신을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급도 좀 더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문제가 많은 부분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도 잘 풀려야 될 텐데요. 그럼요. 이 문제 좀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남북 문제에만 집착하지는 또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로 사실 북한이 이 미국과의 관계가 거의 끊어지면서 우리가 투자했던 남북 연락사무소 막 말없이 폭파하고 우리한테 막말 쏟아내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신 국민들도 잘 접종이 안 되는데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에 백신 신속하게 공급해야 될 때 북한 백신 지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선후가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남북관계 잘 되지 않게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한반도 운전자로는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너무 일방적으로 치중됐던 상황은 아니었는가 짚어보고 현실을 기반을 두고 남북관계 잘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봉. 예,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백신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 우리 이제 민족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것이 정착이 돼야만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또 외국에서 우리를 볼 때도 안정감 있게 투자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이번 한 번의 만남이 큰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어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국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얻어내는 것만으로도 또 대화의 어떤 물꼬를 트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미국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김병민, 최진봉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요새 계속 채용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화요일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정치권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그다음에 가석방, 또 사면, 또 나왔어요? 네, 그렇죠. 먼저 사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측근 봐주기 사면, 재벌 총수 황제 사면 이런 사례로 여론의 비판을 주로 받아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히 많이 받았죠? 네, 이제 그 당시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연 하나 회장, 그리고 이건희 삼성 회장 이런 사람들이 경제인으로서 특별하게 사면된 바가 있고요. 예, 측근들 다 사면했었죠? 네, 그래서 사면권 제한은 대선 주자들마다 단골로 공략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그 사면론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엔 또 이재현 CJ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런 사람들이 사면된 바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5대 범죄 사면권 제한, 뇌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제인 사면은 없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2명에 대해서 사면론을 꺼내들었던 바가 있는데요. 후폭풍을 맞고 접은 바도 있죠. 예. 그만큼 굉장히 고도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 사면 이야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는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충분히 듣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입장이 바뀌었다.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사면을 해줄지도 모른다 하면서 언론이 계속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품고 나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로부터 또 이후부터는 각 주자들이 자기 입장을 내면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사안들에 대한 각자 입장이 무엇인지 이런 기사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또 사면론을 던졌어요. 네, 이광재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백신과 반도체 경쟁, 그러니까 소위 현실론을 내세우는 거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런데 이광재 의원한테 이 사면론 굉장히 도움이 안 될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고요. 예.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여론의 가장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를 꿈꾼다면 또 그런 이슈의 파이팅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전에도 삼성하고 좀 연계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삼성 장학생이다 이런 비판을 주로 사온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 같은 것들을 가지고 대선 공약에 참고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들로 비판을 사온 바가 있는데 네. 본인도 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성 장학생이라는 비판이 있겠지만 소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삼성의 미술품을 가지고 상속세를 대납하는 제도를 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법안도 냈었어요. 네, 물납제 이야기는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물론 삼성을 딱 타겟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아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죠.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정세균 전 총리는 공감대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고요. 강하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용진 의원도 사회 지도층일수록 법을 어겼을 때 더 강하게 규율받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반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지사는 신중파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지사도 법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면에는 반대쪽에 서 있다고 보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도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예. 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재용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가 사임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형년 변호사 이야기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 사임했다라고 합니다. 김 전 비서관은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어서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김 전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제처장 이런 것들을 지냈습니다. 네. 그렇게 공직 생활을 마친 지 3개월 만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아서 정관 예우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요. 예. 여권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이 정부가 끝나기도 전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특히 사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는데 사면에 대한 찬반 논쟁과도 별도로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만든 것은 김영현 변호사, 김 전 비서관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지금 나갔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단이 됐어요. 사면론이 막 불거졌는데 지금 그만뒀지만 그래서 더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7265님께서 재판이 끝나야지 사면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결혼 언제 할지 고민하나요? 얘기합니다. 네.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언론에서 너무 언제 결혼시키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 또 김은지 기자가 들고 왔나 봅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전두환 일가 재산이 3대째 세습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두환 씨가 지금 1,000억 원 정도 추징금 내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전두환 재산, 소위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명한 꼬리표가 있잖아요. 네. 29만 원이라는 워딩입니다.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고급 차량에 수행비서를 데리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법정에서 이제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밝혀서 붙은 수식어였는데요. 그 기원을 찾아가 보면 2003년 2월 달에 있습니다. 서울지검이 당시에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추징 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재산 명시 신청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냈던 그 목록들을 보면 예금이 29만 1,000원 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판사가 골프나 해외여행은 그럼 어떻게 다니냐라고 전 씨에게 물었었고요. 그때 골프협회에서 전직 대통령에게는 그린피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그동안 인연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측근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29만 원밖에 없음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밝혔는데 그러자 판사가 또 뭐라고 물었냐면요. 그러면 추징금 내줄 주변 사람 없냐라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추징금 2,205억 원 중에서 추징률이 14.3%밖에 안 됐거든요. 전두환 씨 추징금이 2,205억 원인데요. 청와대에서 재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얼마 낼래? 그래서 100억이요, 200억이요, 몇백억이요.
그래서 드러난 것만, 정해진 것만, 그때 드러난 것만, 이 정도였어요. 훨씬 많은 돈이 어디에 이렇게 있었겠죠. 특별히 많았겠죠. 특별히 아들들한테 많이 갔습니다. 큰아들이었나요? 제국 씨는 큰 출판계 큰 손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돈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시공사라는 출판사가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전두환 씨 일가의 재산이 세습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뉴스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전두환 씨가 29만 원밖에 없었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취재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보면 그때도 이미 손자 손녀들이 홍대에 엄청난 크게 큰 건물 그리고 어디 회사 임원 다 그랬어요. 이번에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2세 3세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공사의 재산들은 다 옆으로 어떻게 빠져나가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전재국 씨가 가지고 있던 평창동 건물이 계속 빈 상태였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새로 지어졌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5월 18일이다 보니까 어제가요. 이제 관련된 보도들이 다시금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전두환 씨의 장손인 전우석 씨가 아버지인 전재국 씨 소유의 출판사인 음악세계라는 곳에 등기이사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경영 전면에 등장했다라고 보면서 3대째 이 재산이 흘러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3대째가 아니라 지금 그 주변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전재국 씨가 가지고 있었던 허브 관련된 큰 농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농장은 예. 어디로 갔어요? 그 농장이 어디로 갔는지는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시사인에서 하겠습니다. 보도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국 씨 관련된 재산들도 그리고요. 네, 그 밖에 회사가 북플러스 그리고 리브로, 유통회사 리브로, 메비우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정말 많습니다. 큰 파프리카 미디어. 출판사도 있었고 큰 서점도 있었죠. 네, 게다가 스타일 까사나 이런 식의 회사들도 있고요. 예. 정말 여러 가지 부동산 회사까지 해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것들을 지배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물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나파밸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그 와이너리를 그 전두환 씨가 차명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수사나 국세청의 그 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네, 제대로 못 되고 있죠. 계속해서. 전두환 씨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관련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전우석 씨에게는 직접 뉴스타파 쪽에서 전화를 걸어서 선임 배경 등에서 물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전두환 일가 쪽에서는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전재산 국가 헌납을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50피리가 퍼져나왔던 1988년 전두환 씨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2013년 9월에는 아들 전재국 씨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약속했는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엄청난 재산은 어디로 갔는지 그게 국민들의 혈세인데 혈세를 가지고 그리고 기업체에서 뺏은 돈들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네. 제가 전재국 씨 아들 식당에 갔을 때 전재국 씨 아들이 다니는 식당을 자주 갔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산지에서 횟감이 잡히거나 그 해산물이 잡혔을 때 바로 올라온 것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 그리고 전두환 씨가 혼자서 골프 치고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수십 명, 수백 명을 이렇게 데리고 경호원들이 있죠. 29만 원 측근. 예.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제가 전두환 씨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연희동 집에서 주말마다 일요일마다가 측근들을 다 몇백 명씩 모아서 그 외국인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쳐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꼭 소갈비를 먹었어요. 생갈비를 먹었는데 그때 한 끼 가격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년째 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눈총이 있어서 그때 스톱했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 집안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그렇게 쓰는 걸로 사람들을 관리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도가 되지 않네요.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1521님께서
단수하면 됩니다. 극빈자들한테는 그렇게 무섭게 하면서 왜 그분한테는 너그럽나요? 이런 얘기 하셨고요. 5383님께서는 사회지도층의 큰 잘못, 재판 중에도 사면하라고, 이재용 씨 재판 중에도 사면하라고 하니 도대체 법이 왜 있는 것이며 정의라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킨 분들의 노고가 의미가 있기는 한 건가요? 정말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전두환 씨 얘기하라면 제가 3박 4일 할 것 같은데.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불법 합성물 범죄 피의자의 70%가 10대라고 합니다. 불법 합성물이라뇨? 이거 불법 합성물 제작하는 거 이거 범죄인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상당수가 10대다라는 게 놀라운 일인데요. 유명인 그 얼굴을 합성하는 거죠. 음란 영상이라 합성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팔고 막 그러는 거죠? 네, 유명인뿐만이 아니라 지인의 얼굴들을 합치기도 하고요. 그냥 소셜 미디어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함부로 제작하거나 혹은 유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들이 많아요? 네, 이번에 경찰이 5개월 동안 관련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94명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70%가 10대다라는 게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N번방과 관련된 범죄가 미성년자에게까지도 널리 퍼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통계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번 사건 통계를 보고 꽤 놀라서 이번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피해자 통계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상당 부분은 10대 여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10대 미만이 60%가량이 되고 20대가 40%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만 그렇고요. 사실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못한 피해자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범죄예요. 감옥 갈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가해자들은 돈을 벌고 피해자의 삶을 아예 무너뜨려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 사이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다가요. 이거 감옥 갑니다. 잘못하다가 보니 감옥 갈 일이에요. 네, 10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예. 네, 어른들 그리고 또 당사자들의 아주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잡아가요. 이거는 전두환 씨 안 잡아가지면 여긴 잡아갑니다. 전두환 씨는 왜 그렇게 경찰에서 그렇게 경호를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둘 다 잡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사실. 예,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느껴지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범이 안 내려오네요. 3477님께서 법은 서민들만 지키라고 하는 나라. 그러게요. 6939님께서 부처로 또 이행시 보냈습니다. 부지런히 일만 해도 힘들기만 한 처량한 이 신세 누가 알리요. 네. 전두환 씨 재산 이렇게 환수해가지고 전직 대통령들 잘못한 거 그 재산 환수하면 좀 살림살이 나아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강원권과 이어지는 길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설악 부근에서 화도,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까지 정체입니다. 전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덕평휴게소 부근에서 양지터널까지 여전히 긴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다시 영동선 시점에서 막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은 경기 광주 부근에서 중부 1터널 쪽으로 7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부터 남사까지 답답합니다. 남사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좀 더 가서 기흥동탄부터 수원, 다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정체 빠르게 풀리고 있는데요. 구리 남양주 요금소부터 토평까지만 답답하고요. 이후로는 하남분기점에서 광암터널 부근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거의 전 구간 막혀서요. 구리 나들목 이전부터 하월고까지 3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519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원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박지원입니다. 133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주 기자님, 사면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굶주린 국민들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면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굶주린 국민들 코로나에서 아무 상관 누구 사면인지 모르지만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엉뚱하게 뉴스 자꾸 잘못 보다 보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사면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만약 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잘못된 나라예요. 네. 한 명이 사면됐는데 나라가 갑자기 굶주림에서 해결되고 네. 뭐 뭔데요 그 사람이 영도자입니까?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너무 그 세게. 그렇다고요. 네, 단정적으로. 감정이 전혀 없고요. 아니 굶주림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네. 그러면 사면 100만 번 더 해야죠. 만약 그게 된다면. 어제 저희가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최정규 변호사가 나와서 책 불량 판결문 얘기도 좀 하고요. 재판 시간에 늦고 막말하고 그리고 판사들이 판결문을 제대로 써놓지 않는다. 그래서 성의 없는 재판, 불량 판결문 많다 이런 비판 나오더라고요. 두 분도 재판받다가 법원 이거 좀 아닌데 판사님 이거 좀 너무한데요 이런 저는 늦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늦지는 않고 시간 잘 맞추시는 편인데 그리고 뭐 사건이 요새는 10분 단위로 이제 변론이 짜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앞 사건이 미뤄져 가지고 뒤에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막말 얘기를 이제 해서 그런데 뭐 말만 하려 그러면 못하게 하는 판사님들이 있어요. 네. 반말 비슷하게. 그러면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네. 예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서 왜 그 합의는 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막 사과를 막 드리면 엄청 혼을 내는 사람 판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복합니다. 우리 옛날 나중에 변호사들이 평가해줘요 판사님들. 네. 그 사람 딱 기억해놨다가 최악의 점수를 줍니다. 아니 근데 지금 최악의 점수가 사실 이게 그 얘기가 나온 게 뭐 그러냐면 그 최악의 점수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판사님들 중에 좋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로 재판하다 훨씬 보면. 많죠, 사실. 근데 이런 불만들이 왜 쌓이냐면 판사들 중에서도 분명히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20대 중반 후반에 그때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시간 동안 사회적 지위가 확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는 어긋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주변에서 이게 뭐 변호사들이 뭐 법관평가 회마다 써서 내도 그냥 웃어 넘겨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영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장치들도 없다 보니까 내부에서 사법농단이 일어난 것도 그거잖아요. 내부에 이 법원행처의 인사권에만 눈치를 쓰고 외부는 쳐다도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변호사들이나 재판 받으신 분들도 저건 잘못됐다 하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불만을 더 크게 만든 것 얘기를 같아요. 했는데요. 진짜 20살 때 공부를 참 잘했죠. 아니 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1등 했죠. 너무 잘해가지고 제 친구 판사도 그 책을 이렇게 눈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안경 두껍게 쓰고 네. 공차면 뒤로 가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그거랑 인품이나 성품하고는 아주 정비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능력조차도 나이가 지나고 또 그게 하다 보면 실무에 안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밉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반복되면 이 부분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이제 앞에 우리 양질 변호사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 판사를 한다 그러면 뭐 법적 지식도 있고 네. 훌륭한 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대 공부만 했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공부가 모든 걸 담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경무에 시달리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판사님들 많죠? 그게 훨씬 많아요. 훨씬 진짜, 많죠. 사실. 진짜 그건 인정. 근데 일부 판사들이 진짜 판사의 품격을 푹 떨어뜨립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사의 품격을 푹 떨어뜨립니다. 이거 얘기해 볼게요. 공소장 유출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피의 사실 공표 그거 계속해서 문제 삼았는데 또 문제가 됐어요. 상당히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요? 예, 이거는 이 사건의 본질은 뭐였냐 하면 이성윤 지검장 더 나아가서 이규원 검사가 그 출국 금지 그 새벽에 10시 11시 12시입니다. 그 당시 김학의 출국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번호 따고 했다는 허위 공문 작성죄 등으로 그 사건 수사 관련된 직권남용죄 등등이 공소제기가 된 거예요. 네. 그 검찰 안의 내용대로라면 하자가 절차적 하자를 지키지 못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 실체는 보지 말고 아니라 네. 하더라도
그거를 기소해놓고 지금 이 절차 지들이 만들어놓은 허블령 절차입니다. 공소장 빵 딴 데 내지 말라고 공소장이 변호인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 정리해가지고 유출해버렸어요. 이 절차 사건을 따지는 데서 이 절차를 또 위반하고 있는 게 무슨 어폐가 됩니까? 흥분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뭐 하는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 변호사 얘기는 지금 공소를 이성윤 지검장에게 문제를 삼은 그 본질도 결국에는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걸 둘러싼 논란이잖아요. 네. 그런데 공소장을 이렇게 덜컥 공개해버리는 것도 또 절차상의 논란이라는 그렇죠. 거죠. 왜 이런 누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재판에까지 넘겼는데 왜 내부에서는 스스로 이런 문제를 아니 그냥 그 일만 해요. 그냥 일 자기 수사하고 기소하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원래 검사들이 그랬잖아요. 왜 또 뭐 할 일이 없나요? 그렇게 검사 뽑아준다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러고 일 많다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일반적인 현상인데 왜 이해가 안 되고 흥분하세요? 이래 왔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래 왔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말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 개혁을 몇 년째 얘기하는 것 중에 추진했던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생각이 있으면 훈령을 고쳐서 이게 공소장부터는 발표할 수 있다라고 고치던가 해야죠. 네. 그러니까 내부의 훈령이니까 어겨도 된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버리면 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전 법도 제 마음에는 안 드니까 어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좀 더 나아가서 결국 그 내용들 보면 조국 전 당시 수석, 박상기 장관, 뭐 윤대진 등등 뭐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노리고 지금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더 비열하고 찌질해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또 그중에 문제됐던 윤대진도 어떻게 보면 전화해서 직권에서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성윤이 범죄면 똑같은 범죄예요. 전화하면 이제 범죄가 됩니다. 직권내용죄 후배 검사들한테. 그런데 왜 이성윤만 기소를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기소를 시키더만 또 윤대진은 공수처로 또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성윤하고 똑같은 범죄 유사한 범죄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지금 결정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안 보고 이거는 뭐 완전 자기 마음대로 이게 과연 이게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럼 딱 하나예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혹시 검찰에 최근에 조사받고 그런 거 지금 검찰 사건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애초에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죠. 알 권리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사건 때도 그런 얘기들이 왕왕 있어 왔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공개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면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제3자적 입장에서 이런저런 사실들을 내가 취재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과 공소장을 딱 언론에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공소장을 딱 공개를 해버리면 검찰의 시간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의 알 권리다. 왜 정권에 불리한 기소 공소장 유출만 문제 삼냐 이렇게 언론에서 반론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단순하게 정권에 불리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 일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이 법을 다루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한쪽만이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일방적 의견이 나오게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검찰 중립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네. 쓸데없는 짓이에요, 사실은. 검사가 그렇죠. 그 자기 전산망에 공소장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요약했어요. 잘 보기 기자들 보기 좋게. 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기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저기 공수처에서 검사 1호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를 선정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채용 비리 의혹을 또 수사하기로 했고요. 이규원 검사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요? 이규원 검사가 지금 한 가지는 기소가 이미 돼 있습니다. 검찰 통해서 그 출국 금지 관련된 허위 공문 작성죄 등등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공수처에서는요? 윤중천 씨 조사하면 과정에서
면담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네. 과거사 진상조사를 네. 하면서 그게 허위로 작성이 됐다고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 보도가 됐죠. 나왔죠. 네,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져 네, 알려져 있죠. 네. 그 부분을 지금 1호 검사 1호 사건이죠. 검사 1호 사건이고 공수처에서는 3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맥락은 사실은 그거랑 같아요. 거의 지금 앞에 기소됐던 사건하고 공수처가 계속 다리를 뭐 많이 짚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이규원 검사 사건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분에서 검찰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 윤중천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 그때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접대와 향응을 했다라는 윤중천으로 알려진 사람, 윤중천 씨가 했다고 알려졌으니까 그 전에는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김 전 차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윤중천 씨를 만나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그 보고서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었다라면 수사를 다시 한 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현재 논리, 검찰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김학의 전 차관을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 자체가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근거가 없는 일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은 그거 측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더 크게 보자면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의 과거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되짚어 본다고 했는데 그 되짚어 보는 작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김학이 그래도 성폭행 관련된 사람을 출국함을 막았다고 보는데 만약 윤중천의 면담 보고서 작성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성폭행이 아닌 거예요. 그거 이제 성범죄로 성폭행이라고까지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됐지만 거기서는 뭐 좀 이게 조작됐다면 폭행으로서 조작된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 면담 보고서를 이규원 검사가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완전 다른 어떤 사건이 돼버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사실 되게 좀 그런 게 뭐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였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도 부적절해 보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그 부분을 수사해야죠. 아니 근데 검사들은 왜 그 전직 검사의 성추문이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는가를 수사를 아니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될 분들은 사실 이 부분도 이규원 검사 사건도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때는 법무부에서 야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떻게 알고 출국을 시도를 한 거야. 어떻게 자기가 수사를 다시 받을 줄 알고 그거를 수사를 그것도 수사를 해야 돼. 그거 수사를 하는데 딴 걸 수사해 버렸죠. 엉뚱한 걸 수사한 거예요. 일단은 반대로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그렇죠. 방향을 틀을 수 있는 그 사건에 공수처가 어느 정도 지금 공수처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건이 돼버려요. 근데 공수처가 그 사건을 또 한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조희연 교육감 사건, 그 다음에 이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가 선정했어요. 공수처는 뭐 인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것으로 봅니다. 공수처가 생긴 이유, 국민들의 염원 이런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뭐 바람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범죄가 될지도 사실 의문스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기소도 할 수 없는 사건을 본인들이 1호 사건을 잡았던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금 검사 1호 사건을 잡았던 사건도 어쩌면 지금 검찰에 유리한 그런 검찰에서 잘못한 걸 잡으라 하니까 검찰에 유리한 검사를 잡아온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좀 이상한데 현재 검사들한테 반대되는 검사를 잡아온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청취자들 주류 검사는 아닙니다. 그 이규원을 잡아넣으면 지금 검사들은 너무 좋아할 겁니다. 좀 그런 식을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게 지금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견제라는 측면 그리고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 중에 일부를 나눠서 이제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재판을 넘길 수 있다. 왜? 그동안에 이제 검사, 판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 재판도 잘 안 되더라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떼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을 비춰서 본다라면 기왕이면 본인들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까지도 할 수 있는 걸로 1호 사건을 가져가는 게 그렇게 해야죠 원래. 지금 근데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탑싸움 시작됐어요. 왜 그러냐면 공수처에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수사를 다 해놓고 검사한테 가가지고 기소를 할 건지 추가 수사를 할 건지 검사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삿발 싸움이 아니라 그냥 그 고개를 숙인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인데 만약에 제가 요새 제가 많이 받아보는 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보안 수사. 저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고소 대리한 사건들이 이제 그거 이제 처분결과 통지 중에 네.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이제 보안 수사인데 검찰에서 다 돌립니다. 예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요. 경찰에서 수사하면 영장을 받을 때 아니면 그 기소를 할 때 검찰한테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럼 그렇죠. 검사가 이거 좀 더 해봐, 저것 좀 더 해봐. 그거를 예전 같으면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밖으로 알 길이 없는데 지금은 전산이 아니고 아예 통보를 해줘요. 변호사한테, 예. 고소 대리인한테. 네. 그러면 이제 고소인 놀라요. 이게 뭡니까? 수사를 또 해라고요? 그럼 또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 되면 사실은 똑같은 절차가 반복돼요. 경찰의 수사가. 만약에 제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만약 검사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특히 조현 사건 관련해서 보안 수사 요구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네. 공수처에게. 하겠죠. 저는 그럼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할 거예요. 벌써부터 얘기합니다. 망신 당합니다. 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왜 정무 감각이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럼 공수처하고 지금 검찰하고 이 기능 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나눴어야 되는데요.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법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시작될 수 있는 법령은 없어요. 다만 지금 뭐 공수처도 사실 수사 대상에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검찰에서는 당연히 불편하죠. 새롭게 생기고 자신들에 대해서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기관이 불편하고 그래서 뭐 검찰의 공수처를 향해서 압박도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 힘을 줬으니까 정면 승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8569님께서 여권과 문 대통령님이 헛다리 짚은 거예요. 윤석열도 믿고 임명했지만 그랬고요. 공수처장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는 듯합니다. 그 밥에 그나물입니다. 얘기합니다. 이런 의문, 이런 걱정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요. 앞으로 공수처가 태어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국민들의 바람에 이렇게 맞춰서 가겠죠.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행보 계속 지키면서 잘 가도록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떤 우려인지 잘 압니다. 자,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 박진 변호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외국 사는 절 오빠. 뉴스에이드 기사입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 중에 이렇게 유명한 분 중에 불교 신자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따져봤는데요. 캡틴 아메리카의 크리스 에반스, 설국열차에 나왔던 그분 있지 않습니까? 캡틴 아메리카. 근데 이분이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관련 문신을 몸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나? 안젤리나 졸리도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인권운동가로도 유명하죠. 과거 브래드 피트하고 결혼은 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불교의 중요한 날, 부처의 뜻을 따라서 결혼식 날짜를 잡았대요. 헤어졌어요. 둘이 헤어졌습니다. 네. 불교 관련된 문신도 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뭐라고 썼냐면요. 몸에 중색 크메로로 된 불교 경구를 어깨에다가 새겼는데 너의 적이 너에게서 도망갈 것이며 네가 부를 얻으면 그 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아름다움은 앞사라와 같을 것이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목을 받고 너를 보살필 것이며 너의 곁을 사람들이 지키리라. 이렇게 문신도 했다고 합니다. 리처드 기어는 빼놓을 수 없는 불교 신자고요. 티벳 독립을 위해서 애썼죠.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고요. 때문에 중국 입국 금지된 배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죠? 김은국 씨 말고 또 누가 있더라? 네. 고현정 씨도 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머스크 넌 해고야. 스탑 일론 코인 등장. 첫날 512% 폭등. 뉴스원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마디 하면 코인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해고해야 된다 하면서 이 돈을 모아서
테슬라 주식을 완전히 통제하고 CEO를 해고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면서 코인이 생겼대요. 코인이 생기자마자 512% 올랐다고 계속 지금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이 코인이 얼마짜린가 이렇게 봤는데요. 개당 0.000001756달러입니다. 0이 지금 6개입니다. 0.000001756달러입니다. 그래서 얼마로 올랐냐면요. 512% 올랐습니다. 0.0001076입니다. 그러니까 0.00000 합니다. 네. 이 크게 대세에 지장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512% 올랐대 그거 사야지 그러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집 한 채 가격이 180원. 크로아티아 빈집 헐값 판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크로아티아에 레그라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림 같은 동네더라고요. 예쁜데요. 빈집을 잃구나. 그러니까 182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껌값도 안 돼요. 껌 한 통이 지금 500원, 1000원 합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빈집 헐값 판매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이 나왔어요. 이탈리아에서는 1유로 얘기했었죠. 1,300원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여기 크로아티아에서도 이런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637만 원가량을 대출도 해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크로아티아에서 이런 정책을 냈어요. 40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최소한 15년 레그라드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면서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여서 장기 거주하게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고 절로 여행 가야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민박집 해야지, 김식당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꼭 있죠. 그 옆에서 떡창 사야겠다는 사람도 꼭 있죠. 네. 인구가 줄어서 집을 180원에 살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유럽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In My Plac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까꿍 돌스님, 크로아티아로 가자. 이런 분들 있다니까요. 네. 코로나 잘 끝나고요. 네. 백신 끝내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Lines I shouldn't have crossed. I was lost.